그때 당시 이제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우선 감찰은 그 감찰 직무의 그 독립성을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 거여서 사실은 뭐 장관으로서도 뭐 감찰 개시라든지 또 감찰 중간 보고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고요. 감찰 사안이 생기면 이제 감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제 개시를 하고 또 그 보고도 이제 끝까지 다 장관님은 그러셨어요. 네, 한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 징계에 나아가야 될지는 이제 장관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감찰을 통해서 그 보고 받았던 사안 중에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한 윤석열의 이 감찰 방해 또 수사 방해는 두 분이 나란히 겪으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였지요. 그 두 분이 아주 핵심 증인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찰을 개시를 하시고 이 장관을 그 검찰총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그 모욕과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님. 그 공수처 조사를 불응하고 계속 뭐 서류도 안 받고 헌법재판소 서류 안 받고 그 행태가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뭘 어쨌든 방문조사 관련한 서류도 안 받고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회피하고 그래서 그 감찰 불응이 또 비위 사유에 들어갔었어요 그때요. 감찰에 불응한다는 내용이. 지금 이제 고이 기억나는데 이육사 시인을 저도 되게 많이 기억하고 좋아하는데요. 이육사 시인의 그 겨울은 뭐 강철로 만든 무지개인 거다. 그때 한참 이제 징계 관련해서 이제 위원회가 법무부가 굉장히 긴장감이 굉장히 극대화된 시점이었죠. 일대 격돌과 아마 시작 무렵이었죠. 그때가. 그랬는데 뭐 이제 이육사 시인은 정말 온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일제의 폭력이잖아요. 그 중에도 꺾이지 않고 조국 해방을 간절히 염원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이육사 시인의 무슨 광야나 꽃 시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속으로도 읊고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러던 시절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그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때 뭐 이성윤 위원님하고 정진웅 위원님 다 법무부 증인 안 가신다고 그래갖고 저라도 저는 먼저 재판을 해봐서 가서 이 진술을 해야지 이 징계 사유 인정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미 뭐 또 가서 또 진술하고 그랬던 시절이 좀 기억나네요. 그때 한동수 감찰부장님이 그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제보를 해주셔서 그게 또 중요한 중대비위로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감찰 방해 부분도 굉장히 증거를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입증이 됐고 그래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징계위 증언까지 뒤에 흔들림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막 워낙에 감찰에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하니까 그리고는 또 어떤 얘기도 들렸냐 하면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그냥 감찰 징계 청구는 하지 말고 좀 중단하고 이 정도로 이제 의사표시를 했고 경고를 한 거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내부적으로 막 들리고 그랬었어요.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그때. 저만 몰랐네. 근데 그랬는데 검찰에서 그런 얘기 계속 들려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로비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는 징계 청구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 하겠다. 근데 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하지 않고 이것을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제가 이거는 징계 청구를 조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장관님이 법무부 여러 간부들하고 이제 회의 과정에서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여러 이렇게 있었는데 장관님이 결단하셨어요. 해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장관님이 이건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판사 사찰을 가장 중대하게 봤습니다. 네, 그 중대한 비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 판사를 하면서 시작할 때가 그 공안 정국이 기승을 부릴 때 예. 판사를 했는데요. 저의 가족에 대한 협박도 있었어요. 그 당시 공직자이셨던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린다. 그런 협박도 받았고. 근데 그걸 집에 가서 상의를 하면 집안 분위기가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당신 일이나 하세요. 이런 그 오히려 격려,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판사 사찰은 맞아요. 장관님. 제가 겪었던 전두환 정권 유사하다. 엄청 네. 중대하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장관님이.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언론 뒤지면 다 나오는 정보인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언론에 나오는 정보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고 네. 증폭시키고 그 판사를 겁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고 이건 그렇게 활용된 정황이 보인다. 특히 김미리 판사의 경우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 판사는 그 해당 사건의 재판을 끝까지 수행을 안 하게 된 그렇죠. 것 같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지금도 뭐 이 파면을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인데 기시감이 참 많아요. 네, 여러 측면에서. 똑같아요. 네. 그때 네네. 이제 이청구하고 징계위 네, 구성과 네. 관련해서도 네. 징계위원들을 막 네, 흔들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 재판관들, 예. 어떤 뭐 성향을 두고 뭐 그 가족관계 이런 거. 우리법 예. 연구회 출신이니 네. 아니니 뭐 그런 걸로 성향을 가지고 뭐 이간질을 한다고 네. 할까요? 이건 이분들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뭐 이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보이게끔 언론을 네. 향해서 자꾸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 그 당시 구성된 징계위원들을 흔들었던 방식과 네. 너무나 유사한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게 계엄을 불법 내란을 그 12월 3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딱 한 2시간, 1시간 반쯤 뒤에 그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있어요. 신원보안실은 바로 이 군 내부 인사들의 이른바 세평을 수집하는 곳이에요. 인사 정보를 다 모으고 있고 그런데 그 신원 그 보안실장한테 하달된 방첩사령관의 임무 지시가 뭐였냐면 대령하고 중령 4명을 불러주면서 신원 조사를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신원 보안실장이 네. 확인을 하는 이들이 중앙군사법원 판사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박정훈 대령 예. 재판했던 무죄 선고했던 네. 판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군판사 그때는 무죄 선고 직전이니까 네. 12월 3일 당시에는 그 재판이 계류 중이었죠. 그러니까 중앙군사법원에서 앞으로 불법 체포 구금하면은 다 재판으로 넘길 거죠. 이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판사인가 성향을 분석하고서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계엄 이후에 이 사법 조직을 그런 성향을 분석해서 다시 재조직화하려고 했던 방식도 이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면 네.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징계 관련해서 이제 판사 사찰 그 관련해서 네. 그 이제 징계 사유로 이제 1순위로 올라간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징계 요구권자인 법무부 장관께서 이 부분을 중시하셔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네. 판사 사찰 문건은 그 공판부에서 이렇게 뭐 시중에 떠놓은 정보를 한 것이 아니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네.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네, 네.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작성한 것인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있고요.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 범정에 근무하는 검사가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뭐 이프로스 게시판에도 올렸거든요. 그거는 그 과정은 뭐냐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로서는 이제 내부의 이제 감찰의 참고 자료를 처음으로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어서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좀
저 존재를 던진다는 생각도 네, 들었고요. 또 그거를 또 일징계 사유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거는 법관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해치고 결국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맞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네.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같은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은 또 가졌습니다. 그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헌법적 가치였었죠. 네. 네. 근데 윤석열 그게 그 탄핵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뭐 국가기관 무시, 헌법기관 무시하고 흔드는 것은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네. 저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두 번 수사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장관님께서 2020년 7월 2일 날 1차 수사지휘권 발동했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 수사가 지지부진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법무부에서는 가족 사건, 총장 한동훈 그 채널A 사건 이것도 수사가 지지부진하구나 생각을 하셨는지 10월 달 들어서 제가 국정감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지휘권 2차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된 거예요. 내용은 윤석열 장모 및 가족 사건을 철저히 윤석열 지휘 없이 해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부지검 사건, 술접대 사건 감찰해 이거였거든요. 수사해라 이거였는데 그 이후로 정확히 11월 24일 날 2차 수사지휘권이 징계 청구가 돼요. 그날이 윤석열 장모를 기소한 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전혀 몰랐고 그날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예. 그날 아니면은 그러니까 출석에 계속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 언론의 공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려서 징계 청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언론하고 윤석열 측에서 그날 뭐 그 같이 청구하고 기소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그건 전혀 별개죠. 전혀 별개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왜냐하면 그게 장관님이 그날 청구해라 이렇게 저한테 지시하셨다면 장관님이 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장관님하고 상의 없이 제가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날 징계 청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장관님이 회의 통해서 고심하시다가 그래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징계 청구가 되었고 근데 징계위 꾸리고 날짜 정하고 그러면서 징계위원들이 그 불협조 그 협조하지 않은 게 그 징계위원들을 너무 흔드니까 막 계속 날짜가 안 잡혔지 않습니까? 네. 날짜가 안 잡히고 사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징계위 구성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당시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11월 24일 날 징계 청구한 것은 말씀 잘하셨는데 감찰이 다 끝났는데 네. 그 감찰 과정 그러니까 감찰을 감찰위원회가 그 앞에 또 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목적하고 일부러 구성했던 그런 임의의 명단이 아니에요. 차출된 명단이 네. 아니에요. 네. 그냥 평상시대로 상설로 있는 회의체인 네. 거죠. 그런데 이들 중에 이제 지금 뭐 그 알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방심위원장으로 가 계신 분이 그 네. 당시 법무부의 감찰위원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비밀 유지가 필요한 건데 그걸 어기고서 언론에 제보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안에 나누었던 중요한 기밀 얘기를 감찰 기밀 얘기를. 네, 상용 수법입니다. 네, 네. 보안 유지되지 그래서 않고. 감찰 그 위원회가 마치 법무부 그 감찰이 부적법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그렇죠. 해버리고 거기에 청와대가 당시에 조금 흔들렸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징계위를 구성하면 적법 절차를 지켜라는 건데 윤석열한테는 적법 절차가 정가의 보도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안 지킨다 하는데 이 나중에 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법무부 감찰팀의
절차는 적법했다. 네, 저는 징계 절차도 네, 적법했다라고. 모두 적법했다고. 네, 네. 특히 일심에서 명확히 감찰 선언했죠. 감찰과 관련해서는 네, 뭐 그 징계 집행정지부터 시작해서 네. 2심 이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아서 2심에서 확정됐는데 끝까지 감찰은 네. 모두 적법했다는 네, 그렇죠. 판단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찰이 불법인 것처럼 모든 많은 검사들이 막 집단적으로 네, 반발하고 네. 그리고 언론이 그것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내란 사태에서는 언론이 한 뭐 60, 70 정도는 그래도 제대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당시에는 한 99%가 다 윤석열 윤석열 편이었죠. 쪽으로 네, 한 그래서 지- 감찰이 불법이라고 그리고 그 만들어낸 찍어내기 감찰 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네. 그 피해자 프레임을 코스프레하고. 피해자 네, 코스프레하고 네, 근데 그거를 그 행태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안 먹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그 1심 판결을 보면 절차 뭐 부적법성, 유연성 들어가지고 그 판결문에 보면 실체 판단이 온갖 아니고 주장들이 다 있죠. 네. 온갖 주장이 있는데 제가 네. 보니까 제 기억으로 13개인가 있어요. 13개. 그러니까 이 판결은 이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 두 개가 있는데요. 1심 판결은 21년 10월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하기 검찰총장 전에. 관두고 관두고 대선 후보로 후보가 뛰고 있는 네.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맞습니다. 예.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항소심 판결은 상당히 늦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윤석열이 이미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피고가 제가 아니에요. 징계 청구한 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나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피고가 한동훈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으니까 원고가 피고가 쌍둥이끼리 네. 원고가 피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패소할 결심이라고 네. 법무부 막 비난도 네, 네, 하셨어요 네. 언론에서. 네, 그래서 패소할 결심을 한 상태에서 재판부도 입맛에 맞는 재판부로 구성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이제 1심 판단에서 감찰과 징계의 절차는 하자가 적법, 네. 없다, 다 적법하다 했던 판단을 절차가 틀렸다, 위법했다 이렇게 하는데 1심에서는 이것은 중대비위가 면직에 이를 정도로 네. 중대한 비위다 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체에 대해서도. 네, 네. 또 1심에서는 다 그 2심에서 판단한 절차를 전부 다 적법하다고 봤잖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 중요한 것이 이제 특히 판사 사찰, 네. 그다음에 채널 A 사건에 있어서 감찰방해, 범죄 수사방해 네. 등은 정말 면직 이상의 네. 아무리 신분 보장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직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침해한 중대한 비위고 그래서 이것은 면직 이상이다. 네. 면직까지 가능하다. 예. 네, 네. 예. 서울고등법원 판단한 판결문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네, 그 심의의 뭐 네. 문헌적 의미 등 해석도 네, 있는데 네. 저도 뭐 재판연구관해서 네, 법률심의니까 네.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요거는 법률적인 선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네, 네. 법률 해석에 그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백부를 양보하더라도 그 마땅히 상고해서 네. 그 대법원의 판단을 네, 받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상고를 안 했죠. 네. 상고를 상고 제기간을 포기했어요. 네. 도과했죠. 네. 그러니까 패소할 결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상고할 의사가 없었죠. 패소 그 자체로 확정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네. 뭐 저는 그 판결문을 당시에 봤더니 그게 얼마나 웃겼냐 하면은 징계 청구권자가 심의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한 것 그러니까 네. 징계위에 기일 지정을 한 것도 장관이 하면 안 되는 부적법한 것이다. 그게 심의라고 심의에 관여한 네, 걸로 네. 그런 판단을 논리라면 했는데. 네, 총장은 영원히 징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을 징계를 못 하는 네. 거죠. 네. 그거 네. 그렇게 해석을 아주 쉬운 한다면. 반증이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영원히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 저 심의라는 것이 저희가 국어사전에 심사하고 토의하는 네, 거기 때문에 기일 지정이나 이런 행위들은 심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윤석열 측에게
뭐 무리하게 유리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1심과 2심이 극단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조차 저는 그것은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된다. 누가 그런 네. 결정을 반드시 내렸는지 조사해야 돼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